김현정의 뉴스 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아침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68주년 되는 날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6.25 매년 찾아오는 겁니다만 오늘은 느낌이 사뭇 다릅니다. 어제 미국이요 북한에 운구함을 전달했습니다. 이 운구함에다 미군 유해를 담아서 송환해달라는 거죠. 이르면 이번 주가 될 듯합니다. 그런가 하면 남북은 오늘 군 통신선 복구를 논의할 대령급 실무 접촉을 엽니다. 한국전쟁의 완전한 종식, 종전이 정말 눈앞에 와 있음을 실감합니다. 그래서 만감이 교차하는 6월 25일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예, 월요일 아침 주말 사이 일도 많았던 아침이에요. 첫 번째 포인트 어디로 갈까요? JP 공과 논란입니다. 예, JP라는 별칭으로 우리에게 불렸던 김종필 전 국무총리 주말 사이에 별세를 했습니다. 네, 삼김 시대의 한 축으로 현대사를 이끌어왔는데 그제 92세 나이로 숨졌습니다. 예. 박정희와 함께 5.16 쿠데타를 일으킨 뒤에 유신 체제를 유지해왔죠. 이후 충청권 맹주로 나서서 1990년에는 민정당, 민주당, 공화당 그 3당 합당의 힘을 모았고요. 1997년에는 이른바 DJP 연합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함이 있어요. 네. 쿠데타의 주역이다. 또 뭐 3당 합당으로 한국 정치를 되돌려 놓았다. 이런 평가가 있는가 하면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가능하게 하지 않았느냐. 이런 뭐 공도 평가가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정부는 일반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최고 훈장, 그 국민훈장 무궁화장인데요. 이 훈장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무궁화장 논란. 네네. 러시아 방문을 마치고 온 문재인 대통령의 조문 여부도 관심인데요. 예. 앞서 김종필 전 총리는 대선 전에 문 대통령을 두고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얼굴이다. 세상이 우스워졌다. 이렇게 막말을 쏟아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빈소에 갈지 안 갈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겁니까? 현재로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무궁화장 추서 논란에 관련해서는 JP 키즈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이완구 전 총리. 잠시 후에 저희가 연결할 겁니다. 한국당 얘기도 좀 듣고 이 이야기에 대한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죠. 다음 포인트 갑니다. 네, 실종 여고생 추정 시신의 발견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도 한 2번 소개를 해드렸던 사건이에요. 전남 강진에서 아르바이트하러 아빠 친구를 따라 나섰다가 실종이 됐던 소녀. 결국은 그 소녀로 추정되는 시신이 어제 발견이 된 겁니다. 네, 여고생 실종 8일 만인 어제 인근 그 매봉산 능선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매봉산이라는 곳이 그 남성의 차가 머물렀던 곳, 여성 그 소녀의 휴대전화가 끊긴 곳, 바로 그 야산인 거죠. 맞습니다. 실종 여고생의 휴대전화 신호가 끊긴 바로 그 지점, 그리고 용의자의 아빠 친구 김모 씨가 한동안 머물렀던 바로 그 지역 근처인데요. 계속 뒤졌는데 여태 못 찾다가 이제 찾은 거예요? 그 그렇습니다. 야산에서? 네네. 발견 당시 시신은 알몸 상태였습니다. 또 얼굴이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패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경찰은 바로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고요. 이르면은 오늘 그 결과가 나온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네. 가능성이 높은 상태. 맞습니다. 사건 경위에 대한 수사도 더 속도를 내야겠네요. 네,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준다면서 여고생을 일단 유인했던 그 아빠 친구 김모 씨가 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태이긴 하지만요. 사실은 킴에는 그 아빠 친구인데. 가장 유력한 용의자죠. 예. 어쨌든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가리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그 김 씨 소유 승용차에서 발견됐던 머리카락 등에 대한 감식도 진행 중이고요. 예. 이번 사건에 혹시나 공범이 있지는 않은지 그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공범 여부가 또 중요한 건 이 소녀가 발견된 곳이 경사가 한 7, 80도 되는 곳이었다. 야산에서 한참 올라가야 되는 곳이었대요. 네. 그럼 50km 가까이 되는 소녀를 혼자서 업고 거기까지 갔겠는가? 뭐 여러 가지 의문점이 지금 함께 한두 가지가 걸어가거나 아니에요. 공범이 있거나 그런 가능성들이 있겠죠. 그렇죠. 예, 이 사건은 저희가 계속 후속 취재를 해서 여러분들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결론이에요. 다음 포인트 보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이 6.25 한국전쟁 발발 68주년인데요. 해빙을 위한 일정들이 이어지네요. 예.
우선 남북 군 당국이 우리 측 남북 출입국 사무소에서 만나는데 군 통신선 복구 문제를 논의하고요. 남북이 또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하기로 했죠. 예. 행사 준비를 위한 남측 실무단 모레 방북합니다. 북미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서 한국전 당시 전사 미군 유해 송환 절차도 진행 중인데 예. 판문점을 통해서 이르면 이번 주 중 송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네요. 월드컵은요, 여러분 보셨죠? 멕시코전은 우리가 1대2로 패했고 새벽에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일본과 세네갈전은 2대2로 무승부된 거죠, 김정훈 기자. 네, 예. 나머지 폴란드와의 경기에서 무승부만 돼도 일본이 16강에 진출하게 되네요. 오늘 2부에서 그쪽에 가 있는 이근호 선수 연결합니다. 부상 때문에 이번에 출전은 못하고 해설자로 러시아에 가 있어요. 이근호 선수 러시아 현지 연결을 해보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필 전 총리가 우한으로 사망했습니다. 3김은 이제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됐습니다. 문재인이가 당선되면 김정은이 만나러 간다고. 김 전 총리가 남긴 큰 족적만큼 역사적 재평가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예, 삼김 시대의 마지막 생존자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타계를 했습니다. 향년 92세. 예, 그야말로 굴곡진 한국 현대사의 증인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공과 과, 명암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애도의 물결과 함께 다양한 평가들이 나오는 거겠죠. 특히 정부가 무궁화장을 수여하겠다고 밝힌 걸 두고 정치권은 대체로 환영입니다만 국민들 사이에선 찬반이 엇갈립니다. 자, 이완구 총리 연결하겠습니다. JP 퀴즈로 불리는 분인데다가 지금 한국당 상황 관련해서도 질문할 것들이 좀 보이네요. 예, 만나보죠. 이완구 전 총리님 안녕하세요.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본 방문 중에 급히 귀국하셨다고요. 네, 예, 일찍 그 말씀 듣고, 예. 방문 여행 취소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자민련 활동하시면서 김종필 전 총리 JP의 총애를 받으셨던 분. 그래서 별명도 JP 퀴즈 아니십니까? 야단도 많이 맞았습니다. 야단도. 어떤 분으로 기억하세요? 그런의 모습은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 폐허를 딛고 지금 여기까지 오는 그 길을, 예. 그거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길이 그분의 길이었다? 네, 우리가, 1961년 때부터 이제 그런 이제 5.16이라는, 정치적 그 과정을 거쳐서 예. 한 18년 정도 산업화도 했고, 예. 그 후에 한 1979년 박정희 대통령 타계신으로 1998년 DJP 연합 때까지 그거는 우리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접목이었죠. 그렇죠. 한 20년. 예. 그 이후에는 이제 이른의 말년인데 한 18년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퇴학과 풍류와 너그러움과 이런 것을 정치에 접목시킨 그런 아주 복잡한 과정을 한 5, 60년 거친 그분의 예. 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 어록도 많이 만드셨어요, 그분이.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떤 거 제일 기억나세요, 어록 중에? 글쎄요, 이번에 사무사라든가, 예. 그다음에 진해는 벌겋게 서쪽으로 지겠다는 말씀이라든가, 하도 많아서, 맞아요. 네, 거론할 수가 없을 정도죠. 저는 정치는 허업이다. 이 얘기 기억나더라고요. 예, 굉장히. 저도 이제 지금 공직 44년에 정치 24년인데, 예. 네, 아직은 그럴 나이는 아닙니다만 요즘 그런 비슷한 생각이 듭니다. 참 공허한 거다. 네, 저도 국무총리까지 이렇게 지내고 보니까 예. 조금 허망과 허업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아직은 저는 그럴 정도는 아닙니다만은. 알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참 정치를 일단 오래 하셨던 분이고 우리 정치사에 큰 획을 그은 분, 명암이 다 존재하는 분. 네,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 사회, 우리 그래요. 국가의 모습. 네. 좀 많은 분들이 이제 빈소를 방문하고 있는데 이낙연 총리가 빈소를 방문하고 네. 정치 분야 유공자에게 수여하는 국민훈장 중에 최고 등급이죠. 무궁화장을 추서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단은 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 전에 장이 치러지기 때문에 훈장을 먼저 수여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나중에 하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한 상황. 네. 그러자 찬반이 좀 엇갈립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 보고요. 단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찬성을 하든 반성을 하든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예. 양쪽 다 본인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간이 모두 살면서 공과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공과가 있을 수 있고 명함이 있을 수 있는데
다른 나라의 경우는 그렇게 인색하지 않습니다. 일본 같은 나라는 100여 명에 가까운 영웅들이 국민들 사이에 있는데 우리는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영웅에 대해서 영웅으로 추대해 주는 것에 대해 인색하다? 예, 공과에 대해서 이 공에 대해서 너무 인색한 우리 정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때 찬성하시든 반대하시든 본인의 생각을 한번 본인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예. 그 여러 가지 국가나 우리 사회에 긍정적으로 미친 점을 높이 평가를 하는 쪽으로 우리 정서도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 너무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서 또는 예. 이 과를 너무 들춰내고 공에 대해서 너무 인색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번에 특히 일본에 가보니까 예. 정말 부러워요. 우리 백제에서 도래한 사람들조차도 다 영웅시해주고 평가를 해주는데 참 우리 사회는 너무 이 공화에 대해서 좀 인색한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드셨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들 양쪽 다 한번 본인이 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 평가해 보시길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렇죠. 다 공과 가라는 게 누구나 존재하고 명함이란 게 누구나 인생에서 존재합니다만 지금 이제 JP 같은 경우에는 군사 쿠데타의 주역이고 독재 정권의 2인자였다는 점에서 국민훈장, 그것도 최고 무궁화장까지 수여는 좀 과한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 일리가 있는데 만약 이분이 우리나라의 산업화, 근대화에 기여를 못했으면은 우리가 스스로 평가하기를 이렇게 우리 같이 1인당 GDP가 100불 되는 나라가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렇게 이룬 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하다라고 하면서도 그 산업화를 일으킨 장본인이 또 주역이 JP인데 그거를 그렇게까지 깎아낼 필요는 없다고. 그렇게까지. 근데 지금 이제 물론 정치하는 분은 아니에요. 음식 평론가시긴 합니다만 황교익 씨가 쓴 글이 어제 오늘 사이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분은 이런 식이라면 전두환 전 대통령도 훈장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그건 결이 틀리죠. 그런가요? 결이 틀립니다. 전두환 대통령하고 JP하고는 결이 틀린 걸로 보셔야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알겠습니다. 훈장 취소를 놓고는 지금 청취자 문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정가는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국민들 정서는 또 조금 달라서 어쨌든 청취자분들 문자 주시고 이완구 전 총리 의견은 그렇게 알아듣고 한국당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 전 총리님.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이 비대위 출범 준비위원회를 어제 구성을 했습니다. 준비위원장으로 안상수 전 의원 선임까지 마쳤어요. 그분 얘기는 이래요. 친박계가 반대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개파 싸움만 해서는 당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전부 다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 그러려면 준비위도 만들고 빨리 비대위도 출범시키고 해야 된다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는 여러 매체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한국당 또 이 보수 쪽에 어떤 정체성 노선 이념 같은 것을 재정립하지 않으면 보수는 쓸 땅이 없습니다. 지금의 현재 보수 야권에 있는 입장이 이렇게 편협한 또 국민을 리드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따라가기도 바쁜 이런 보수의 이념과 노선과 어떤 정체성인데 쉽게 말씀드려서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저거 내 건데 왜 보수 야당이 들고 나오지 나올 정도로 파격적인 그런 생각이 없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젊은 층이라든가 또는 그 인재들이 우리 당에 오질 않습니다. 파격이라면 그럼 어느 정도 파격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 파격? 보수 쪽 야권이 지금까지 의지해왔던 것은 안보라고 하는 북한은 주적이다. 북한은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다. 이런 안보 쪽의 축과 성장이라는 두 축을 가지고 지금까지 존립을 해왔어요. 존립의 근거가. 그렇죠. 근데 안보라고는 측면에서 볼 때 나중에 어떻게 될 망정이 현 시점에서는 북한은 번영과 통일이 파트너로 지금 인식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 인식이. 그렇죠. 이러한 문제에 대한 재검토 이걸 인정하고 나야 이 어떤 국민들 지지와 함께 또 젊은 층이라든가 우리 당의 체제를 바꿀 수 있는 게 나오는 것이지 이런 것을 하지 않고 그냥 단순한 무슨 책임을 져라 이런 식으로 서로 손가락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래 가지고는 젊은 피라든가 어떤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김성태 권한대행이 추진하고 있는 비대위 지지해야 한다. 일단은 그쪽으로 뭉쳐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계파를 지금 따지기보다도 예. 김성태 위원장이 답답하니까 그랬겠지만 저도 뭐 비대위원장을 해봤습니다. 예, 예. 일단은 당을 안정되게 추스려야 되니까 예. 그 시급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만 수순이 먼저 보수 야당의 정체성 있는 노선을 확실하게 해줘야 그런 것들이 힘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것도 비대위 꾸려가지고 지금 하자는 거 아닙니까? 김성태 대행은? 근데 단순하게 지금 비치는 것은 예. 중앙당 해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당내 어떤 그런 것을 하자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급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선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것을 전제해놓고 예. 그다음에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을 모호하게 해놓고는 동력을 받기 어렵다 그런 얘기죠. 그 초재선 의원들이 오늘 만난대요. 근데 이게 상당히 네네.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초재선이 전체 의원 수의 69%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모임이 중요한데 사실 이 초재선 의원들 중에는 친박계로 분류되는 분들이 상당히 다수죠. 여기서 김성태 권한대행 사퇴를 촉구하는 연판장을 돌릴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 연판장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부분 찬성해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마당에 누가 누구를 책임지라 할 것입니까? 모두 다 책임입니다. 모두 모두 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지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또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국민들은 또 싸우는 아무리 그 당위성이 있다 하더라도 또 싸우는 야당, 또 싸우는 한국당 신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두 다 우리 다 내 책임이라는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거 대처를 해야지 다시 또 연판장 돌리고 너는 안 된다고 그러고 또 너는 된다고 그러고 이거 곤란한 얘기죠. 얼마 전에 초선 의원들이 뭐 중진들 뭐 책임지고 나가라 했는데 그것도 부질없는 얘기고 또 나가라고 한다고 해서 나가겠다고 하고 출마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무슨 자세입니까? 따라서 그런 그 수사적인 얘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겸손한 정말로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자세 하에 아까 말씀드린 보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그 연후에 당내에서 비대위로 가야 된다. 네, 이렇게 가야 됩니다. 비대위로 가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냥 전당대회로 가야 된다고 보세요? 전당대회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전당대회를 하면 또 싸우지 않겠습니까? 대표가 돼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 짧게 20초 남았지만 하나만. 한국당 의원 전원 불출마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정말 무책임한 자세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44년 공직이고 24년 정치했는데 이들 물러나면 누가 정치합니까? 아니 근데 파격이라면은 그 정도 파격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한국당 국회의원 다 물러나면 근데 우리 사회가 이게 문제예요. 무조건 문제되면 물러나라 하거든요. 물러나면 누구를 지원할 겁니까? 누가 정치할 겁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세요. 그건 무책임한 거다. 제가 44년 공직했는데도 잘 정치를 모르겠는데 이걸 이 사람들이 물러나면 누가 정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 우리 외국과 비교해보면 우리가 참 급해요. 알겠습니다. 너무 급하고 이런 식인데 일본의 경우는 나카소네 전 수상 아들이 국회의원이고 손자가 또 오이즈미 총리 아들이 지금 차기 또 총리를 준비합니다. 일본의 경우는 이 정치를 장인화하고 있어요. 장인화. 전문가. 이완구 전 총리님. 일본 이야기를 아마 따로 한번 저희가 시간 내서 길게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시간이 짧아서 일단 여기까지. 아까 말씀드린 찬반 훈장 문제는 다시 한번 한 말씀 올리면은 나의 모습부터 한번 생각해 보고 나서 찬성을 하든 반성을 하든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저도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공과가 있게 마련이니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완구 전 총리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가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JP 그 훈장 추서 문제는 뭐 지금 청취자 의견이 수백 개가 10분 동안 들어올 만큼 엄청난데요. 좀 하여튼 주십시오. 여러분 주시고 김성환 씨도 의견 있으실 텐데. 나중에 뭐 기회 되면 그렇게 하고 하겠습니다. 행간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 월드컵 축구 멕시코전 보셨죠? 새벽 2시까지 봤습니다. 이 경기로 관전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하프타임 때 잔니 인판티노 피파
국제축구연맹 회장을 만났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제안을 했는데요. 그렇죠. 남북이 월드컵을 공동 개최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방안을 설명을 했습니다. 남북 월드컵 공동 개최. 네, 동북아 월드컵 구상 밝힌 문 대통령.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작년에도 이 월드컵 공동 개최 언급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작년 6월에 인판티노 회장이 청와대를 예방했었거든요. 그때 문 대통령이 남북한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주변 국가 월드컵을 공동 개최하면 평화 조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예. 이러면서 2030년을 콕 찍어서 얘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당시에는 뭐 남북한이 공동 개최를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허황된 꿈 같은 느낌이 그땐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흐지부지 묻히고 지나간 뉴스였어요. 그러니까 인판티노 회장도 비슷하게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아니 지금 이 마당에 무슨 월드컵 공동 개최야 그랬는데 예. 1년 만에 상황이 급반전된 거죠. 예. 어제 문 대통령이 다시 그 공동 개최 방안을 얘기를 꺼내니까 인판티노 회장이 1년 전만 해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일어났으니까 곧 한국에 가겠다 이런 식으로 화답을 한 거예요. 그렇죠. 남북한 월드컵 공동 개최를 두 번째로 제안한 문 대통령.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보죠. 첫 번째 행간은 첩첩산중이다입니다. 제안은 했지만 첩첩산중입니까? 네, 너무 할 사안이 아직 너무 너무 많아요? 많습니다. 월드컵은 대륙별로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2022년 월드컵이 아시아인 카타르에서 열려요. 예. 근데 26년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이 공동 개최로 이미 결정이 돼 버렸어요. 이미 났습니까? 그 다음은 유럽이나 남미 쪽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겠네요. 근데 2030년 월드컵이 100주년을 맞는 해예요. 그러니까 1회 월드컵 개최국인 우루과이가 아르헨티나, 파나마하고 공동 개최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시아는 그 다음이나 돼야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빨라야 2034년이 돼야 우리가 개최하는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요. 무엇보다 중국과 일본의 의사도 중요하잖아요. 예. 아시아 주변 국가 같이 공동 개최 얘기했으니까. 예. 근데 일본은 2002년 월드컵을 공동 개최했다가 우리는 손해봤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본이요? 네. 그래서 2050년에 단독 개최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중국도 공동 개최에는 별로 뜻이 아직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아니 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 정도 좀 같이 하면 안 됩니까? 그건 또 우리 생각이고 자기들 생각이 또 있는 거죠. 두 번째 행간이요. 두 번째 인간은 우리에겐 아직 13척의 배가 남아있다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 말이 여기 왜 나옵니까? 네, 뭐 영화에서는 12척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13척이라고 해서 제가 13척이라고 그러신 말씀드렸는데요. 거예요. 예.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우리에게는 평화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잖아요. 맞아요. 월드컵을 개최하면 전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예. 이거보다 더 설득력 있는 논리가 또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맞아요. 평창 동계올림픽에 그걸 또 증명해 보였고요. 그렇죠. 또 2026년부터는 이 월드컵 개최 참가국이 32개에서 48개국으로 확 늘어납니다. 2026년부터? 네. 본선 경기 수도 64경기에서 80경기로 늘어나요. 그 얘기는 한 나라에서 다소화하기보다는 공동 개최가 훨씬 나아 보이네요. 네, 그렇게 될 효율적으로 수밖에 보여요.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추세는. 예. 그러니까 동북아시아에서 사실 중국과 일본, 한국이 뭉치면 전 세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중국과 일본이 지금은 부정적이지만 이 생각을 좀 마음을 바꿀 좀 수도 바꿔주기만 바꿀 하면은 수도 있어요.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행간. 마지막 세 번째 인간은 꿈은 이루어진다입니다. 이 말 또 오랜만에 듣네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남북한 월드컵 공동 개최 방안을 구상했던 게요. 네. 25년 전입니다. 맞아요. 1993년도 당시 정몽준 축구협회 회장이 피파에 월드컵 유치 의사를 밝힐 때 이 안을 같이 제안했었어요. 그때가 93년이에요. 예. 그때도 북한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근데 2002년 월드컵을 한일 월드컵으로 이제 전환하긴 했지만 예, 북한 원래 설득하는데 이제 실패해서. 그렇죠. 원래 꿈은 그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반도 비핵화가 추진 중에 있죠. 예. 만약에 비핵화가 된다 그러면 2030년 전에는 뭔가 끝나지 않겠어요? 맞아요. 그러면 평화 입장까지 가게 되고 유라시아 철도 연결되고 남북 경제 교류가 활성화된다. 2018년과 12년 뒤인 2030년의 한반도는 완전히 다른 세계일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월드컵 공동 개최는 단순히 축구 대회를 유치하는 일이 아니라 한반도, 세계를 바꾸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이 꿈이 동시에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약간 전율이 올랐어요. 네, 소름이 쫙 끼치는. 뭔가 다른 세계에 2030년의 살고 세상이 있을지도 이럴 몰라요. 수 있겠구나. 네, 맞아요. 꿈은 이루어진다는데. 네. 괜찮네요. 예, 오늘 행간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8341님, 훈장 줘야 됩니다. 돌아가신 분을 두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하셨고요. 반면에 3747님은 공직자의 삶과 개인의 삶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공감이 안 간다. 고인이라고 미화해선 안 된다. 추서 반대. 찬반 문자 보내주십시오. 2부로 갑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일본과 세네갈 경기 여러분 보셨어요? 2대2 무승부. 일본이 지난번엔 콜롬비아 이기더니 이번 세네갈과는 비겼습니다. H조 1위 16강 갈 것 같습니다. 예. 이 경기 보면서 그 전날 우리 경기를 또 떠올리게 되네요. 멕시코전 스웨덴전보다 훨씬 나았습니다만은 오심 때문에 또 한번 울어야 됐죠. 예. 이 경기를 현장에서 지켜봐야 했던 사람, 부상 때문에 출전할 수 없었던 이근호 선수는 어떻게 봤을까요? 오늘 2부에서 이근호 선수 러시아 현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은행에 대출 받아보셨죠? 그때 여러분 금리가 어떻게 산정이 됐는지 정확하게 아십니까? 금감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잘못된 금리 산정의 예가 수두룩했답니다. 이게 고의인지 실수인지는 모르겠답니다. 예, 혹시 내 경우는 괜찮았던 건지 오늘 이 문제 한번 들여다보지요. 이택수의 여론에서는요, 그 성남 모란시장의 개도축 시설 철거, 또 식용 목적 도살에 대한 벌금 선고 등이 잇따르면서 개고기를 법으로 금지하는 문제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데 이걸 한번 여론에 돌려봤습니다. 결과 확인하시죠.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자, 이번에는 축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월드컵 대표팀 멕시코에게도 패했습니다. 2전 2패 조채화이. 물론 멕시코전에서는 분명히 전보다 좋은 경기력 보여줬고요. 또 최선을 다한 뒤에 눈물 흘리는 모습에 많은 분들이 격려를 했습니다만 누구보다 이 상황을 보는 이 선수의 심경이 궁금해서요. 저희가 연결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갑작스런 부상으로 대표팀에 참여하지 못하고 러시아 현지에서 경기 해설을 하고 있는 선수죠. 울산 현대 이근호 선수 러시아 현지 연결해보겠습니다. 이근호 선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근호입니다. 우리 얘기하기 전에 멕시코전 얘기하기 전에 조금 전에 끝난 일본과 세네갈전 얘기부터 좀 해야겠어요. 2대2 무승부. 일본이 지난번에는 콜롬비아 이기더니 이번에는 세네갈과 무승부. 아시아 팀 중에 유일한 무패 행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근호 선수? 예, 2대2로 무승부 됐고요. 경기 시작 전에는 세네갈이 우승할 거라는 좀 예상이 많았는데, 예. 그래도 일본 선수들 끝까지 포기 안 하고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가지고 가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 좀 씁쓸하기도 하면서도, 그러니까요. 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보면서. 예. 그렇죠. 복잡 미묘한. 사실 일본하고 우리는 늘 실력이 엇비슷했어요. 우리가 피파 랭킹 지금 57위, 일본이 61위, 심지어 조금이지만 더 일본이 낮아요. 근데 지금 이번 월드컵 보면은 어떻게 운이 좋은 겁니까? 실력이 좋아진 겁니까? 첫 경기에서도 좀 빠른 상대편의 퇴장으로 인해서 좀 운도 좀 따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 자체도 지금은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실력도 좋아진 데다가 운이 따르면서 더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예. 자, 이런 상황에서 그 전날 밤 치러진 우리와 멕시코의 경기는 이근호 선수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과가 우선은 좀 안타깝긴 한데요. 또 그리고 제가 그 운동장 현지에서 관중석에서 열심히 응원하면서 봤는데 우리 선수들은 최선을 다한 것은 제 눈에도 보였고요. 예. 그런 모습들이 조금 저한테는 좀 짠하게도 느껴졌는데 페널티킥이나 두 번째 오심, 어떻게 보면 오심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안타깝게 느껴졌던 건 사실입니다. 지금 그 두 번째 골이요. 후반 21분에 기성용 선수가 공격을 하다가 패스가 끊기면서 역습을 맞았고 그게 골로 이어져서 두 번째 골이 나온 건데
이근호 선수, 이거는 명백한 오심 아니에요? 기성용의 종아리를 아주 뭐 고의적으로 그냥 냅다 찬 거 아닙니까? 네, 저도 파울로 봤는데요. 이게 참 VAR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적용이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안타깝고 분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왜 우리 팀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았는지. 분명히 1차전에는 우리가 또 VAR로 또 PK를 준 상황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이 2차전에는 우리한테 또 악영향을 끼치면서 예. 좀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축구협회가 이 두 번째 오심에 대해서는 항의 서한을 보내기로 지금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 VAR 시스템이라는 거 이번에 처음 적용이 됐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돌리고 어떤 때는 뭐 봐달라고 해도 보지도 않고 이 기준이 뭐예요 도대체? 결국에는 그것도 VAR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심판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확실한 기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우리 경기뿐만 아니고 다른 경기에서도 지금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개선점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이번 대회 여기저기서 지금 오심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멕시코전 끝난 후에 신태용 감독이 기자회견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근호, 권창훈, 염기호, 김민재 이런 선수들 부상만 안 당했어도 손흥민을 외롭게 하진 않았을 텐데 아쉽다. 이 말 듣고 진짜 아쉬울 사람들은 부상당한 선수 본인들 아닌가 싶은데 이근호 선수 어떠세요? 우선은 대표팀에 좀 같이 함께 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한 거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안타까웠고요. 그리고 예. 또 막상 괜찮을 줄 알았는데 막상 또 직접 보니까 조금 그쵸. 좀 가슴이 좀 애리는 것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가슴 애리죠. 그래도 예. 결과가 좀 더 좋았으면은 좀 덜했을 텐데 결과가 좀 안 좋아서 저 역시 좀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또 그리고 우리 선수들을 워낙 얼마 전까지도 같이 해왔기 때문에 예. 더 좀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지금. 예. 누가 제일 안타까워요 그 중에서도? 저 다 너무나 잘하는 선수들인데 와 저 친구는 정말 지금 기량이 100% 안 나오네. 정말 안타깝다 싶은 선수 누굽니까? 두 선수가 떠오르는데요. 우선 예. 한 선수는 기성용 선수가 떠오르고요. 기성용 선수가 2차전 때도 엄청 너무 큰 부상을 당했는데 부상. 예. 그거를 또 쩔뚝이면서 또 끝까지 뛰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많이 안쓰러웠고요. 예. 그리고 또 한 선수는 우리 지금 많이 여론에서 좀 질타를 받고 있는데 장현수 선수가 좀 떠오르는데 안타깝기도 하고 좀 많은 생각들이 좀 오가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장현수 선수 결정적인 실수를 하긴 했는데 지금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비난 글이 폭주할 정도의 상황. 선수 동료이기 이전에 선배로서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무래도 지금까지 열심히 또 준비를 한 모습을 제가 제 옆에서 많이 봐왔고 또 누구보다도 좀 의욕적으로 좀 이번에는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 또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많이 안타깝고요. 또 만약 옆에 있었다면은 좀 더 위로를 해주고 좀 더 힘이 되어줬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도 조금 미안하고. 아무튼 그래도 지금 아직 한 경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좀 마지막에라도 좀 명예회복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예회복했으면 하는 바람. 국민들께 이런 비난 분위기에 대해서 선수로서 좀 한 말씀 하실 말씀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특히 장현수 선수 관련해서 지금 굉장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어서 말이죠. 국가대표 대표팀이라는 게 그만큼 쉬운 자리가 아닌 거고 우리 선수들이 그만큼 더 잘해야 되고 더 강해져야 되고 그런 것들이 사실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대표 선수라면 좀 더 이겨내고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이제 마지막까지 힘을 좀 실어 넣어 주신다면은 선수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팬분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용기가 되거든요. 이게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부족하고 많이 실수도 많았지만 끝까지 한 번 더 좀 힘을 좀 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요. 이근호 선수 해설자로 지금 러시아에 가 있습니다. 이근호 선수 만나고 있습니다. 다시 경기 얘기로 좀 돌아가서 같은 포지션 소화하고 있는 선수가 지금 문선민, 이승우 선수예요. 둘 다 한참 어린 후배들인 거죠? 네, 많이 어리고요. 많이 어리죠. 이번 문선민 선수 정말 열심히 해주고 정말 제가 볼 때는 자기 기량의 한 100% 이상 해줬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 정말 좋은 모습 보여준 것 같고 또 이승우 선수는 뭐 1차전에서도 기죽지 않고 정말 자기 역할 잘 해주는 모습 보면서 그래도 잘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전반적인 지금 뭐 성적은 안 좋지만 그런 좀 희망들, 뭐 보석들을 좀 발견한 건 있어요. 조현우 골키퍼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뭐 조현우도 그렇고 이번 기회에 정말 좋은 역할을 보여준 것 같고 방금 전에 언급했던 선민이라든지 이승우 선수도 좋은 역할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예. 2패를 안게 되면서 조금 어려워진 건 사실이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독일 이기고 물론 쉬운 건 아니지만 독일을 이기고 멕시코가 스웨덴 이기고 그러면 16강 가능성이 남아 있는 거죠? 네, 뭐 16강 가능성은 남아 있고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쉬운 상태는 아닌데 뭐 제일 중요한 게 뭐 정신적인 회복인데 자신감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자신감? 우리가 1차전에는 뭐 무기력하게 패했지만 2차전 때 우리가 그래도 우리 것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남아있는 독일전. 쉬운 예상은 아니겠습니다만 스코어 예상이 가능할까요? 뭐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1대0으로 이긴다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1대0? 네, 우리 수비수들이 마지막에는 정말 끝까지 투혼을 펼쳐서 무실점으로 좀 막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저도 1대0 우리 이근호 선수와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희망 걸어보고 사실은 뭐 2골 차가 나야 더 이게 경우의 수 안 따지고 올라갈 수 있는 거긴 한데 지금 네, 맞습니다. 2골 차까지는 우리가 그래 하여튼 저도 1대0 이근호 선수와 함께 좀 걸어보고 나머지는 경우의 수에 맡겨보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근호 선수 해설도 지금 잘하고 있어요. 뭐 즉석밥 비유라든지 이런 것들 기막히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전문 해설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편하게 그냥 하고 싶은 말 하라고 맡겨주시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여러 말들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새로운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축구 연습하듯이 해설도 공부를 좀 하시는 거예요? 뭐 처음에는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지 몰랐는데 옆에서 아나운서분들이나 해설위원들 보니까 준비를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선수들의 정보라든지 경기는 진짜 엄청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다 연습을 하고 하는 거군요. 이근호 현직 선수도.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주의감을 가지고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라운드에서 뛸 수는 없기 때문에 운동장에서 뛸 수는 없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만 또 이번 기회에 이근호 선수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는 게 팬들로서는 또 그것도 뭐 흥미로운 얘기긴 해요. 얼른 회복하셔서 전처럼 좋은 활약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러시아에서 이번에는 부상 때문에 뛰지는 못하고 해설자로 참여했습니다. 이근호 선수였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시중의 은행들이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금리를 부당하게 올려받았다. 금감원의 발표가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 가서 대출 신청하면요. 은행에서 소득 자료, 뭐 원금 상환 계획 이런 거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출 금리를 책정을 하죠. 그런데 금감원이 시중에 9개 은행을 대상으로 이 체계를 점검해 봤더니 고객의 소득 자료를 누락한다든지 뭐 축소해서 입력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금리를 높여받은 사례들이 다수 적발이 됐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은행들 이자 장사로 편하게 돈 버는 거 아니냐, 우리 이자 너무 내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들이 많았는데 조작이라면, 고의적인 조작이라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분노할 수밖에 없죠. 이 문제 오늘 좀 꼼꼼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원장 연결을 해보죠. 조남희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금감원이 이게 고의적인 조작인지 아니면 창구의 단순한 실수인지까지는 결론 내리지 않은 상태긴 합니다만 적어도 잘못 입력이 된 사례가 있다는 것만은 분명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으로 소수한 사건이 아니고요. 지금 9개 은행만 국한해서 조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은행이 지금 한 20여 개 있거든요. 확대하면 할수록 커진다는 점에서는 대단히 큰
사건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9개 은행 대상으로 했을 때 정확히 몇 건인지는 발표 안 했는데 뭐 시중에 떠도는 얘기로는 이게 수천 건일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대출 민원의 70% 이상이 이자에 관한 민원이거든요. 그래요. 그런 점에서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오랜 동안 구조화되고 관행화됐다는 점입니다. 일단 이번에 네네. 금감원이 적발한 사례들 어떤 시기였는지 좀 알고 싶어요. 어떤 식으로 금리가 조작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 대출을 받을 때는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신용 평가를 뭐 소득 정보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의 어떤 담보 평가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그 전반적인 그 사람의 신용 총 점수를 이렇게 만들어 내거든요. 생산하는데 이렇게 신용 정보라든지 신용 등급의 변화라든지 담보 평가, 신용 평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금리를 부당하게 높여서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발표한 저 사례 중에는 연소득이 8,300만 원인데 소득을 제로로 입력을 해서 이자를 더 받는다든지. 연소득이 8,300만 원이나 되는 사람을 빵원으로 입력? 네, 그렇습니다. 네. 참 해도 너무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기본 자료 입력에서 그 자료를 누락시킨다든지 축소시킨다든지 이런 수법이 있고 또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까? 경기가 호황인데도 불황기에 최고 금리를 고정적으로 높은 금리를 적용해서요. 그 이율을 높게 받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이제 금리를 산정하면 금리 산정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예 금리 평가를 하지 않고 아주 높은 금리로 최고 금리로 고정적으로 적용시킨 사례라든지 대출 금리를 올려왔다는 것이죠. 분명히 신용등급이 상승해서 우대금리 받을 수 있는 형편으로 바뀌었는데도 뭐 다른 이유를 들어가면서 이 금리 인하를 안 해주는 경우들도 이번 사례에 적발이 된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리 재산정을 요구했다든지 아니면 재산정을 하게 된 경우에 금리를 인하할 요인이 생기면 그 인하할 요인으로 인하를 시켜준 게 아니라 담보 가치가 뭐 하락하고 거래 실적이 떨어졌고 또 그 연말정산 소득이 줄었다. 뭐 이런 이유를 대가면서 금리의 상승 요인이 있다. 이래서 상쇄를 시킨다든지 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금리를 높이 받아왔다는 것이죠. 이런 이제 모든 사례들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쪽에서 그렇게 설명해주면 그냥 그러려니 해야지 이걸 가지고 어떻게 따지고 들 수가 없는 우리는 의뢰 위치고 비전문가 위치라는 거 그게 문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출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는 그 굉장히 그 전문 용어를 써가면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현장에서는 모든 대출자들이 그냥 수긍하는 그저 받아쓰기에 급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것들을 알 수도 없다는 점이 전혀 문제이죠. 원장님도 은행 대출 있으세요? 네, 저도 있고 저도 그런 분야에서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너무도 잘 알죠. 네. 이번에 듣고 화 안 나셨어요? 대단히 좀 화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했지만 광범위하게 구조적으로 또 관행화된 것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업적인 것만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금융 당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개선 의지가 있는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계속 관행이라는 말을 쓰시는데 관행. 네네. 지금 금감원은 관행이라고 결론 내리지 않았거든요. 금감원은 개별 창구의 실수인지 아니면은 구조적인 어떤 고의적이고 구조적인 조작인지는 결론 내지 않았습니다.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남 위원장 보시기에는 이게 어떤 고의적인 관행이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조작 관행? 그렇습니다. 이 금리의 적용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소비자들이 오랜 동안 불만을 제기해 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어떤 그 검사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검사는 어떤 금리의 적용 시스템, 은행의 금리 적용 시스템, 본점 차원의 그러한 시스템에 대한 검사는 하지 않고 영업점에서 그러한 시스템을 잘못 적용한 몇 가지 사례만 발표를 하면서 마치 영업점에서 그 잘못만 하고 있는 양 이렇게 그 호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어떤 것이 문제였는지와 또한 그를 적용하는 영업점에서의 어떤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을 다 전면 어떤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아니 근데 은행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단순 실수일 가능성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그게 아니라 구조적인 어떤 관행, 본점 차원에서의 시스템 미숙이라고 계속 보시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천 건 중에는 어떤 입력을 잘못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수천 건 중에는 입력을 누락시킬 수도 있는 것이죠. 실수도 분명히 있지만. 네, 일부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러한 부분들이 여지껏 그대로 방치되어 왔다는 점에서나 또한 이 부분을 너무 영업점에서 어떤 착오의 관점에서 본다는 것은 미필적 고의로 보시는 거군요. 미필적 고의.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소득의 그 자료가 제로라면 왜 이게 소득의 자료가 제로인지 에러를 발생시켰다면 당연히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대출 받을 때 우리가 여신원장이라는 걸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소비자에 대한 정보들을 다 담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한번 들여다만 볼 수 있어도 내가 소득 8,300만 원 소득을 빵원으로 적었는지 아닌지를 우리 눈으로 한번 확인만 할 수 있었어도 이게 이런 오류들을 줄일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이제 뭐 오류인지 실수인지 고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사례를 줄일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볼 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신 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평가하는 모든 자료가 그 포함된 그런 그 자료거든요. 그 자료를 주었다면 뭐 내 소득 자료가 빠졌네요. 또 내 뭐 어떤 그 지금의 재산 담보 상태가 잘못 평가됐네요. 이렇게 해서 소비자로부터 다시 한번 어떤 그 점검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 여신 원장이라는 것은 소비자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이고 또한 그 금융상의 어떤 비밀로 여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뭐 은행과 소송을 한다든지 분쟁에 들어갔을 때만 공개를 하는 그 자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혀 알 수도 없고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것에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노출시켰다고 봅니다. 그럼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건 난데 내가 그 금리 산정 과정은 전혀 볼 수가 없는 거고 개별 창구에서 그 담당 직원이 산정하면 그걸로 땡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은행 안에서의 뭐 재검, 삼검 이런 과정은 없습니까? 이거는 이제 일종의 이제 전산 등록으로 끝내는 거고 전산 시스템 내에서 자동으로 평가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다른 단계에서 검증한다 이런 것들은 없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누락이라든지 뭐 착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수천 건 혹은 상당히 만연돼 있는 그냥 그 실수 뭐 착오 이런 차원에서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무슨 기계 조작을 해서 조작을 했다 이런 의미는 아니더라도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만연하다는 걸 알면서도 여태까지 눈 감아오고 시스템을 점검하지 않았다는 거 이 부분에서 미필적 고의다. 고의 조작이다. 이렇다는 말씀이에요. 누락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방치한 것이잖아요. 사실은. 누락돼서는 안 되고 없으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이거 자체를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나쁜 의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나쁜만 먹으면 열어놨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번에 금감원이 전수조사를 한 게 아니고 9개만 조사를 했고 그것도 부분 조사를 한 건데 다른 은행들에 대해서도 자체 조사를 하게끔 유도를 해서 이자를 잘못 지급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환급하게 하도록 유도하겠다 이런 방침을 내놨습니다. 이 정도 대책, 이 정도 방침이면 되겠습니까? 그게 좀 이해할 수가 없는 게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면 소비자는 그러면 소비자 당신들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어떤 방법을 제시해서 소비자에 대한 피해 구제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금융당국의 당연한 의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은 은행 자체적으로 니네들이 조사해서 니네들이 알아서 보상해라. 여태까지도 알아서 못했는데 지금에 와서 알아서 잘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대출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의욕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뭐 지금은 불안해도 우리가 나서서 계산할 수도 없고 계산된 걸 들여다볼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좀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조금 더 오픈된 투명하게 하는 방법으로의 개선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금리 산정에 대한 그 투명성, 그다음에 금리 산정의 어떤 합리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합리적 근거에 의해서 금리가 산정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늘 감시, 감독,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답답한 노릇입니다. 예, 나의 대출 금리는 지금 잘 산정이 된 건가? 나 제대로 내고 있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을 지금 다들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번엔 9개 은행에 그쳤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검사가 이루어지는지 또 개선책은 어떻게 마련이 되는지 여러분 끝까지 관심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민단체입니다. 금융소비자원의 조남희 원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청취자 이동수님, 직원의 실수일 수도 있죠. 하지만 실수라면 금리를 낮추는 실수도 했어야지. 어떻게 죄다 올리기만 합니까? 이해할 수가 없다 하셨고, 김은영님, 저도 터무니없는 높은 금리에 어리둥절했는데 울며 겨자 먹기로 대출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4033님, 전수조사에서 모두 환급해야 된다. 또 담당자들은 이 확실한 처벌에 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대책들 촉구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김종필 전 총리 훈장 수여 관련해서는 그래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JP 덕에 정권 교체된 거 아닙니까? 6789님, 훈장 추서 찬성. 5549님, 어두운 역사의 주역 중 한 분이었는데 공보다 과가 많은 거 아닙니까? 또 공과 과가 공존하는 사람에게 훈장까지 줘야 되는 건가요? 최진우님도 반대하셨고요. 이지철님은 공과 과가 합해서 0이면 그때부터는 훈장 못 주는 거 아닙니까? 이러셨던 분도 있어요. 반면에 6542님은 찬성합니다. 김종필 전 총리 아니었으면 민주정부 탄생 못했을 거예요. 이제 뭐 이분은 공이 더 크다고 보신 거죠. 한 분이 집계를 좀 해달라. 이게 의견을 똑같이 소개하지 말고 전체적인 집계를 좀 한번 해주시면 안 됩니까? 하셨는데 뭐 의견이 적을 때는 특별히 집계까지 안 합니다만 오늘은 워낙 의견이 많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집계를 좀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8대2 정도로 보내주신 문자 가운데는 반대가 많았습니다. 예. 애도는 애도지만 훈장을 추서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았다는 거 전달을 해드리고요. 월드컵 관련된 문자도 굉장히 많이 왔는데 이 얘기는 잠시 후에 이택수 대표랑 시작하죠. 한 주간의 최신 여론조사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택수의 여론. 6.13 총선의 높은 적중률을 자랑하는 곳이죠.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소개 괜찮았습니까? 좋습니다. 예, 최고 뭐 이렇게까지 소개하는 건 좀 과합니까? 그럼요. 저희는 겸손한 또 리얼미터이기 때문에. 근데 월드컵은 왜 틀리셨어요? 제가 정치 빼고는 잘 못 맞춥니다. 그날 이제 저하고 내기를 하셨죠. 2대 1승 거셨고 저는 1대 0승 스웨덴전 걸었는데 둘 다 틀렸습니다. 제가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께 고백할 게 있는데요. 김현정 앵커는 사실 방송 전에 저한테 1대 0 패배를 얘기했었는데 어떻게 차마 대표팀 또 응원하는 청취자 여러분들께 실망 끼쳐드릴 수 있느냐 그래서 반대로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김현정 앵커를 문어 김현정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저 하나만 더 고백해도 됩니까? 네. 사실은 멕시코전 그제밤 보면서 저 이제 팀원 몇 명하고 같이 봤거든요. 카톡하면서 봤거든요. 그것도 맞췄습니다. 2대1 패배. 예, 저 그것도 맞췄습니다. 그러면 독일과의 경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비밀로 하겠습니다. 겁나서 말 못하겠는데 근데 우리는 스웨덴전 방송에서 틀렸어요. 네. 그런데 청취자 중에 맞춘 분이 계셔가지고 청취자 한 분께 그 커피 쿠폰을 보내드렸어요. 네. 저희가 얼마 전부터 커피 쿠폰이 좀 생겼습니다. 뉴스쇼에. 그래서 독일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독일전. 예,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맞추시겠어요, 이 대표님? 한 번 더 거시겠어요? 저는 항상 긍정적으로 전망하니까 4대 2로 이길 것 같습니다. 어차피 2대 0 이상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저는 4대 2. 독일하고 경기하는데 4대 2씩이나 이렇게 크게 어차피 2판 4판이기 때문에 아마 공격을 총 공세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실점이 있을 수밖에 없고 한 2점 정도는 불가피할 것 같고요. 이근호 선수 아까 1대 0 걸었거든요. 1대 0승. 저도 그냥 이번에도 1대 0 또 걸어보겠습니다. 1대 0으로 이기면
어차피 못 올라가잖아요. 뭐 아니에요. 경우에서 또 따질 수 그렇습니까? 있어요. 이기기만 하면 따질 수는 있어요. 근데 네. 괜찮게 올라가려면 이제 2골 차로 이겨야 되는 건데. 그러면 제가 1대 0이면 제가 우리 김현정 뉴스쇼 제작팀 모두에게 커피를 쏘겠습니다. 너무 약한가? 아니 괜찮아요. 그 정도 받아들일게요. 네. 그 정도 받아들여요. 아니, 쌍화차 같은 것도 대신에 괜찮아요. 4대 2로 이기면 저한테 다 한 잔씩 쏘시는 거예요. 쿠폰으로. 네네. 자, 보내주시고요. 하여튼 뭐 즐기는 거죠. 네. 축구 이기고 지는 거 너무 연연하지 말고 다만 돌아오고 나서 우리 그럼 축구계의 미래는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를 좀 치열하게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월드컵 즐기고 우리가 웃고 떠드는 가운데 여름이 성큼 와버렸는데 오늘 스페셜 여론조사는 여름에 관련된 조사를 돌리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개고기 식용과 관련해서 개고기 식용 금지법도 발의가 됐고 표창원 의원이 개 식용 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네, 그리고 식용 목적으로 도살하는 것은 또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는 판결도 있었고 저희가 10년 전에도 이런 조사를 했었는데 다시 논란이 되면서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개고기 식용 금지법 발의된 그 금지법에 대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여론을 돌려봤는데 일단 현행법을 제가 좀 정리해드릴게요. 이택수 대표님. 현재는요. 축산법상 가축에 해당이 됩니다. 개는. 그러니까 소나 돼지나 같은 거예요. 기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개 사육장 이런 데서 기를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식품위생법상 개 도축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도축을 해라 마라 하면 어떤 식으로 해라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합법도 불법도 아닌 애매한 사각지대에 지금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판결도 이렇게도 나고 저렇게도 나고 막 이런 상황인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저희가 지난 22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126명에게 접촉을 해서 최종 501명의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질문했는데요. 최근 법원이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는 것을 동물보호법 위반이라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판결이 최근에 하나 나왔습니다. 개고기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찬성하는 편, 반대하는 편, 매우 반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보기가 5개였는데요. 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반대 의견이 51.5%였고요. 찬성 의견이 39.7%, 대략 5대 4로 개고기 식용에 대해서는 우호 여론이 여전히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좀 질문을 이해하셔야 돼요. 식용 금지법, 개고기 안 된다라는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법 좋다. 개식용 금지해야 된다 하시는 분이 39.7%. 아니다. 왜 이걸 금지하느냐? 반대하시는 분이 51.5%. 오차범위 넘었네요. 그렇습니다. 생각보다는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는데요. 10년 전에 CBS 의뢰로 동일한 조사를 했는데 당시에는 개고기 식용 금지법이 아니라 합법화와 관련해서 또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합법화에 대한 여론을 조사했었는데 10년 전에는 어떻게 나왔어요? 합법화해야 된다는 찬성 의견이 53.2%, 반대가 27.9%. 그러니까 찬성 의견이 지금 오늘 소개한 식용금지법 반대 의견, 그러니까 개고기 식용이 계속 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비교하면 비슷하게 나타났었고요. 개식용 찬성이 그때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50%대 같다. 네, 근데 개식용 반대 의견이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가량이었는데 오늘 조사한 거는 39.7%, 한 10%포인트가량 늘어났습니다. 그게 달라진 점이군요. 그러니까 개식용 찬성한다라는 분의 수치는 이제 절반을 조금 넘어요. 비슷하지만 반대한다는 사람의 수치가 조금 더 올라간 10년 전과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어떤 계층에서 반대가 많습니까? 성별로는 남성은 계속 식용에 대해서 우호 여론이 높았습니다. 55.6대 36.5%로 한 20%포인트가량 식용 우호 여론이 높았고요. 반대로 여성들은 42.9대 47.5 오차범위 내에서 소폭 높았습니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과 보수층에서는 반대 여론, 그러니까 개고기 식용 계속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고요. 진보층에서는 아까 여성층과 마찬가지로 오차범위 내에서 소폭 반대 여론이, 그러니까 개고기 식용 우호 지속 여론이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기도 조금 높고 그래요.
자, 이 부분은 계속 판결이 오락가락하고 또 뭐 헌법 소원도 올라가 있고 네. 이런 상황이어서 좀 지켜보고 법으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네네. 어떻게 됐든지. 예, 여러분의 여론 알아봤습니다. 정리조사로 가보죠.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이번 주는 어떻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도가 2주 동안 상승을 했다가 이번 주에는 조정 국면으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75.4%로 지난주 대비 0.5%포인트 빠졌습니다. 지난주에 많이 올랐었잖아요. 75.9%가 쭉 올라서 그 정도였기 때문에 약간 조정 국면 들어선 거죠. 그렇죠.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 77.4%포인트까지 올랐었는데 그 이후에 오래간만에 75.9%, 75%를 상회했고요. 지난주에는 주 초중반까지 국내 여러 현안들 때문에 소폭 하락했었는데 주 후반에 예. 한러 순방 외교를 하고 있죠. 정상회담 소식이 있었고요. 또 남북 적십자회담 소식이 있으면서 금요일 날은 77.5%까지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주간 집계는 75.4%로 횡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횡보, 대통령 지지도는 횡보. 정당 지지율을 조금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민주당이 지난주에 57% 찍었습니다. 네. 창당 이래 이게 최대치였죠. 그렇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창당일에 57%는 최고치였습니다. 지난주에 최고치를 찍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 과연 어땠을까? 네. 어떻게 나왔어요? 민주당 지지율이 54.1%로 지난주 대비 2.9%포인트 빠졌고요. 한국당도 0.9%포인트 빠진 16.7%로 예. 지방선거 이후에 계속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8%로 1.1%포인트 올랐는데 지금 4주째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때 비례대표 득표에서 3위를 차지했었는데 예, 예. 그 기세를 몰아가고 있군요. 네, 지지율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예. 바른미래당은 0.3%포인트 빠진 5.1%로 예. 4주째 4위로 처져 있고요. 민주평화당도 3%로 0.5%포인트 빠졌고 무당파층이 11.3%로 지난주 대비 4%포인트가량 올랐습니다. 민주당 54.1, 한국당 16.7, 정의당 8, 바른미래당 5.1, 민주평화당 3.0. 네. 그리고 어느 당도 지지하지 않는다가 11.3. 지금 그렇습니다. 오른 폭으로 봐가지고는 무당파가 제일 많이 올랐네요. 지난주 그렇습니다. 7.4에서 이번 주 11.3. 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지지층이 각 당으로 결집을 해서 예. 한 자릿수로 무당파층이 줄었었는데 지방선거가 끝나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무당파층이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어우, 독일전, 지금 제가 언뜻 보는데 3대 1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3대 1 패. 3대 1 패. 패와 승이 팽팽하게 들어오는 겁니까? 네. 3대 어쨌든 숫자는 지금 3대 1이 많이 냉정한 들어오는데. 청취자들은 3대 1 패. 기대 섞인 분들은 또 3대 1 승. 그래요. 어떤 분이 네. 맞았을지. 1대 0도 많이 들어오네요. 1대 0. 네. 예. 다음 주에 한번 우리 이 시간에 보죠. 그냥 골키퍼까지 다 공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다. 진학이나 똑같기 때문에. 이택수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간 집계 조사 기록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네, 18일부터 22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45,219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2,502명의 응답을 완료했고요. 조사 방법은 같았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진짜로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론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변상욱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앉으십시오. 이태수 대표는 유머 감각이 나날이 발전하는 것 같아요. 원래 마이크 끄면 더 재밌는 분이셨거든요. 그래요? 예, 그렇죠. 예. 지금 뭐 축구 얘기들 많이 하시고. 김현정의 그가 저한테 계속 질문을 던졌는데 제가 대답을 안 했습니다만 아무튼. 지난번에 대답 안 하고 그냥 가셨는데 이번에도 안 하시겠어요? 뭐 하시겠어요? 안 해죠 뭐. 끝까지 안 하시겠습니까? 예. 왜 이렇게 또 쿨하게 끝까지 안 하세요? 아무튼 뭐 한 4골 정도 터지거나 아니면은 2골 터지거나 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어느 쪽이 골을 넣는다는 얘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택수 대표가 4대2 얘기하셨는데 좀 비슷한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즐기자고요. 이제는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즐기고 또 선수들
우는 모습 보니까 저는 마음이 너무 그러니까요. 아픈데. 즐기면서 편하게 보고 싶은데 예. 그 선수들이 예. 숫한 부상을 무릅쓰고 땀을 흘렸을 그 양을 생각하면 예. 아마 땀을 몸은 드럼으로 몇 드럼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안쓰럽죠. 안쓰러워요. 뭐 우리 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가 마찬가지겠습니다. 장현수 선수가 결정적인 실수를 몇 번 하면서 지금 국민청원이 올라갔을 정도로 비난을 받고 있는 이 상황은 저는 좀 이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작은 잔디밭 안에 젊은 선수들을 몰아넣고 거기서 피 튀기는 육탄전을 벌이게 하고 축구라는 또 경기 규정 자체가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팬티하고 신발하고 공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주 원시적인 운동이기 맞아요. 때문에 부딪히고 실수하고 거기서 오버했다고 징계를 심판으로부터 징계를 당하고 파울 받고 하는 것들은 이거 뭐 일상사라고 봐야지 거기서 누구를 찍어가지고 보복하려고 하는 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좀 성숙하게 바라봤으면 좋겠다. 실수한 선수들은 더 기량을 좀 키우면 될 테고요. 그래요. 오늘 기자수첩에서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러나 이분은 개인적으로 좀 따로 실패에 대한 또는 잘못된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뿐인데 누굽니까? 김종필 전 총리가 이제 별세하셨다고. 오늘 이완구 전 총리 JP 퀴즈라고 불리는 그분과의 인터뷰를 일부에서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 주고 계시는 그분 고인이 된 그렇죠. JP.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아마 뭐 5.16 쿠데타 떠오르시겠죠. 참김 시대 떠오르고요. 6.25 전쟁을 치르면서 한국군은 엄청나게 규모가 커졌습니다. 미국 유학생 중에 군인이 더 많았어요. 민간 유학생보다도. 그 정도로 군 출신 군인 중에서는 엘리트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규모로 군이 커지고 엘리트도 늘어나다 보니까 문제는 전쟁이 끝나니까 정체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6.4 8기까지는 엄청나게 빨리 승진을 하는데 그 위에까지는 6.4 8기부터는 멈춥니다. 승진이 인사 적체. 그렇죠. 육군 참모총장 장도영 총장이 별이 4개거든요. 김종필 당시 중령이죠. 두 사람 나이 차가 몇 살이냐? 3살입니다. 3살 차인데 한 사람은 별이 4개고 한 사람은 중령인데 그나마도 찍혀가지고 옷을 벗고 떠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박정희 대통령도 당시에는 별 2개 달고 이제 그만하고 나가.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5.16 쿠데타의 배경이 되는데 뭐 민족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거고 다만 오늘은 그런 것들을 떠나서 왜 삼김 중에 이 양반만 대통령을 못했을까? 그게 주제입니까 오늘? 삼김 중에 김대중, 김영삼 두 사람은 대통령까지 지냈는데 김종필 전 총리는 대통령까지 오르지 못했을까? 진짜 그러고 보면은 항상 따라다니는 게 권력의 2인자 아닙니까? 2인자만 계속 별명으로. 뭐예요? 박정희 대통령 스스로가 견제를 했습니다. 또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가 오래오래 하고 싶어 했습니다. 웬만큼 끝까지는 자기가 가고 그다음에 물려줘야지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종필 전 총리는 이것마저도 부인합니다. 그 양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물려줄 양반은 아니었어. 남들은 아니요 그래도 물려주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본인께서 이렇게 전혀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 박정희 대통령이 3선 개헌으로 대통령 3번 하면 어떠냐. 그다음에 아예 영구히 해버리는 게 어떠냐. 이렇게 해서 3선 개헌, 유신 개헌을 계속 해나갈 때 김종필 전 총리는 그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계속 반대 의견을 냈던 거죠. 나중에는 할 수 없이 뭐 그냥 찬성하고 돌아섰습니다만. 그래서 김형욱이나 차지철 같은 박 대통령의 측근 실세들이 김종필 총리를 계속 견제했습니다. 수색하고 감청하고 하면서. 그래서 결국 김형욱 같은 사람은 김종필 저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 당신을 제거하려고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견제를 했던 거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또 여기에 대해서 못 본 척 그래. 가서 좀 잘 좀 꽉 누르고 와. 뭐 이런 식으로. 결국은 나중에는 국무총리를 하다가도 그만두겠다고 하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묻습니다. 너 나 피하는 거지? 라고 하는데 김종필 총리는 아닙니다. 뭐 건강이 정말 안 좋아서. 이렇게 해갖고 결국 그만두는데 이건 아마 김성곤이나 김형욱 같은 측근들의 토사구팽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 당할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박정희 대통령 사후에는 어떻습니까? 사후에는 박정희 대통령을 뽑은 간접 대통령 선출 제도가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죠? 자기가 민주공화당의 대표가 됐으니까 그대로 출마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대통령이 되는 건데 그동안의 박정희 대통령을 옆에서 보면서
역시 직선제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마음을 얻고서 시작해야지 그런 생각을 국민들이 공격을 퍼붓는 저 잘못된 제도로 또 대통령이 내가 이어받는다면 하면서 나는 아니야. 직선제 된 다음에 하고서 김종필 전 총리께서는 이 김대중, 김영삼 두 사람을 빨리 만나가지고 직선제 개헌합시다. 합의를 봐버리죠. 그래서 이제 최규하 대통령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때는 정말 찬스였는데 찬스를 갖다 스스로 놔버렸다라고 하는 거는 나름대로 역시 상당히 의미 있는 판단이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김종필 전 총리로서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로 인한 정권을 잡은 그러니까 정통성 결여 때문에 민심을 끝내 얻지 못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기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것 때문에 미국한테 계속 굽실굽실 돼야 됐고 일본에게 굴욕 외교를 해서 27억이나 30억 달러를 받아와야만 배상을 받는 건데 그냥 3억 달러라도 얼른 주세요 하고 다 그냥 퉁치고 끝난 거 아닙니까? 시쳇말로. 그렇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었던 걸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이 문제인데 전두환이라고 하는 육사 11기 후배들이 이렇게 빨리 치고 올라올 줄은 생각을 또 못한 거죠. 12.12 쿠데타. 그러니까 나는 대통령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정통성을 확실히 활보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민주공화당이 그동안 끌어안고 온 20년의 세력을 생각하면 충분하다고 봤으니까. 그런데 전두환이라는 인물이 그 사이에 치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육사 11기 전두환, 노태우 저 친구들이 자기 입장에서는 비서관밖에 안 보이는데 까마득한. 그러나 전두환 세력 입장에서는 또 반대입니다. 자기들은 4년 동안 육사를 다닌 정규 육사생도입니다. 근데 김종필 그 양반들은 짧게는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요? 2달 정도, 길게는 6개월 정도 육사를 다닌 단기 교육 과정. 단기 교육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선배니까 내가 선배 대접을 할 수 없이 하는데 저 사람들 내가 평생 모시고 다닌다는 걸 하면서 이제 내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제 외국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87년 6월 민주시민혁명 이후에 이제 삼김 시대가 진짜 열리는 거죠. 김종필, 김대중, 김영삼이라는. 근데 딱 들어와 보니까 민주화 투쟁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유신 잔당이라는 이미지는 그냥 남아 있고. 거기 외국을 떠돌다가 뭐 적응하기도 어렵고 존경도 못 받고 세력이 흩어지고 하니까 결국 자기가 예전에 우익 보수 세력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면은 그 세력은 완전히 이제 12.12 신군부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는 또 대구, 경북,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흩어져 있는데 그 다음에 떠오르는 인물이 이제 이회창이라고 하는 새로운 깐깐한 보수. 문민 보수가 이제 떠오르니까 힘에 밀리는 거죠. 결국 그래서 충청도를 발판으로 삼을 수밖에 이제는 뭐 없었던 충청도를 거예요? 발판으로 요거라도 갖고 버텨야 되겠다라고 해서 3당 합당 DJP 연합해갖고 나중에 총리를 한 번 더 하긴 합니다만은 이미 그때는 김종필 씨의 시대는 이제 완전히 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튼 보수 세력의 지지마저 잃었는데 또 김대중 대통령하고 손을 잡는 바람에 어떻게 너는 저 좌파 김대중 씨하고 손을 잡냐라고 보수 쪽에서는 이제 김종필 씨를 완전히 내놓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김종필이라고 하는 지도자는 결국 대통령으로부터는 완전히 멀어집니다. 결국 그래서 끝내 대통령은 하지 못한 영원한 2인자.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참 많은 일을 했고 숱한 모험을 거친 이제 정치인인 거는 분명합니다. 똑똑한 사람이고 교양과 지식 이 양반만큼 풍부한 사람도 없고 특히 예술적 소양으로는 정말 기타, 붓글씨, 거기다가 검도, 뭐 육단 뭐 이런 거 등등 해서 정말 대단한 분이고 문화예술을 탄압할 때 이분이 많이 막아주기도 했는데. 근데 훈장 수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자기의 과오를 밝히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훈장 수여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마는 이미 국무총리를 지낸 분들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주로 수여를 해왔기 때문에 갈등선상에 있습니다만 고민이다. 그 정도로 비겁한 변명을 계속 흘리고 다닌 분들한테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